2020년 5월 11일 한국 미술작품 추구권의 입법 발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걸려있는 태극기 쪽을 바라보시고 쓰시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앉아주십시오. 오늘 한국 미술의 여러 변화를 위해서 오늘 입법 발제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를 또 빛내주시고 또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내빈으로 저희에게 다 연락을 또 주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먼저 내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잇기 위해서 국회에서 저희가 큰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우택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두 번째, 유인문화재단의 이순선 이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의 많은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피카드리, 저는 사회경 오늘 발제를 맡고 있는 피카드리 국제미술관의 이승근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피카드리 국제미술관 명예관장이시며 이민석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님이신데요. 조금 전까지 오시다가 지금 아직 도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연락은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전업작가미술가협회 전 이사장님이신 신재남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또 해주시는 거에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이시며 법학박사이신 박경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문광부의 저희 미술추구권 입법에 관련된 용역 부분에서 전문 연구 용역을 맡아서 상당히 이 분야 쪽에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오늘 중요하고 또 좋은 도움을 주시기 위한 발표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미술 추구권이 입법화되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국제적인 국제성과 연관이 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프랑스 국제안그레마노협회 한국 본부장이시며 ADAGP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김규현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 발표에 대해서 국제적인 국제 글로벌 추구권과 한국 미술 추구권 부분에서 또 중요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한국 예술인 총연합회 위원장이신 박봉 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 애써주시면서 오늘 여러 가지 추구권 입법 발제 세미나 내용에 문화적 접근에 있어서 또 빠뜨리지 말아야 될 담론이나 또 거대 담론에 관한 이야기나 논제들에 대해서 전문 패널로 오늘 활동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민계식 전 현대전중공업 큰바위 포럼의 대표님이신데요. 오늘 참석은 못하셨는데 저희 미술작품 추구권 입법에 대해서 많은 힘과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방송에 중요한 포털과 여러 방송국 쪽에 큰 일을 맡아서 저희 보도 부분을 맡고 계신데요. 아트코리아 방송의 김한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술문화 발전을 위한 방송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예술계 이 추구권 입법화에 대해서 큰 관심과 또 성공적인 어떤 입법이 되기를 바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나오셨고요. 또 현재 참여 작가분들께서는 이 입법 추진위원으로 지금 전시도도 같이 참여 진행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본 세미나의 취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취지는 크게는 미술작품 추구권 입법화에 관한 입법화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있으며
두 번째, 이를 통해서 문화강국의 미래를 위한 국제위상의 예술 관련 제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문화사적 거대 담론을 만들어 한국 미술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미와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그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발제 사회경 주제 발제자인 이승근 본인이 미술 추구권에 관련된 발제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로는 제1발표자의 김구현 ADHP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김구현 대표님께서 추구권 추진의 개연성과 역추적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요. 제2발표자로 법학박사 박경신 교수님께서 추구권 도입을 위한 법제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3발표자로는 사단법인 한국전업작가미술가협회 전 이사장님이신 신재남 이사장님께서 추구권 실시와 예술계 및 작가의 현 입장의 실태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 말씀에 이번 그 미술계의 앞으로의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면서 여러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유민문화재단 이사장 이순선 이사장님께서 먼저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선입니다. 한국미술작품 재판매권의 입법할제 세미나를 열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현재 글로벌과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하나의 문화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한류문화는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외교의 역할과 이익을 크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문화로 인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매우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진행하는 미술품 추구권 청원 입법화 세미나는 한국 미술계가 지난 시간의 부족한 탈을 벗고 새로운 문화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행되어 매우 의미있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예술 관련 법안에서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미술품을 비롯한 저작권, 재판매권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제도적 홍보가 미흡했고 작가들의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입법 발제 세미나가 그 기폭제가 되어 작가들은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받고 미술계는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술 분야는 앞으로 매우 전망이 밝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확대와 4차 산업시대로 불리는 시대로서 직관과 창조가 분야가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미술계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놓고 4차 산업시대와 스마트 시대를 맞이한다면 문화예술계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전망해 봅니다. 지금의 한국미술계는 국제 수준의 작가와 많은 훌륭하신 작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술 시장의 규모는 매우 열악합니다. 오늘의 청원 입법 세미나가 한국 미술계가 변하고 한국 미술 시장에 활력을 주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 연동되어 총체적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세미나와 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바쁘신 국정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정우택 국회의원님과 오인수 보좌관님 그리고 국회 사무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행사에 아낌없는 격려로 함께하시는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전 명예관장이신 전 문화체육부 장관님, 이민석 장관님, 현대중공업 전 회장님이신 민계식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이신 미술 발전을 위한 미술과 함께 참여하신 작가 선생님, 앙대팡당 2020 코리아 위원님과 신재남 위원장님, 피카디리 국제미술관 이승만 관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빈문화재단의 이순선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유빈문화재단의 이순선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전년도에 2019 앙대방당 코리아를 진행하면서 한국 미술계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활력된 분위기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그리고 피카디 아트 프라이즈를 통해서 또 한국 문화의 새로움과 또 앞으로 도전적인 부분의 실천적인 모습으로 많은 미술 문화 사업에 크게 도움을 주시고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발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눠주신 발제물은 앞뒤면으로 양면 인쇄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발제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미술품 추구권 청원입법 발제문. 지금의 국제문화예술은 카테고리입니다. 국제사회는 급격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달라지고 있음을 함께 겪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는 삶의 편리성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과 인문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은 4차 산업으로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확대해가고 있어 인류가 걸어왔고 또 살아왔던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문화가 꽃피며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함께 살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그 자율성 보장과 다양한 범주에서의 창조적 문화활동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 문화의 새로운 재구성 방식이 일반화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를 통해 국제사회는 문화산업의 많은 노력과 투자 그리고 생산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문화만들기와 문화산업의 핵심적 논리는 창조정신이다. 창조는 미래의 선두 분야로서 관심과 확장성이 높은 분야인데 예술은 이 분야의 중심축을 이루며 미래 산업에서 큰 부가가치가 있어 세계 각국은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아낌없는 투자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교류성이 극대화된 세계인데 문화예술 영역의 상호 교류 활동으로 순수한 민간문화 교류와 문화사업 교류가 왕성한 상황이다. 특히 문화산업에는 국제통상법이 적용되며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국내법이 국제법과 동일한 효력과 이에 준하는 법제도가 존재해야 원활한 상호교류가 왕성하게 진행된다. 호혜와 상호주의 그리고 상호교류를 통한 치열한 국제 경쟁력 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 산업은 경제적 영향력과 그 연쇄적 파장 효과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문화산업에서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고 그 융성을 위해서는 문화 관련 법 제도가 국제수준과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예술 K아트를 꿈꾸다. 한국의 예술 분야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 형성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은 이미 검증되어 있다. 한국의 아이돌 한류는 한국예술 분야의 가능성을 전 세계에 떨치는 좋은 예가 되었다. 대장동을 비롯한 한국 드라마 한류는 한국을 선망하게 하여 한국붐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는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점검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예술 저작권에 관한 항목에서 문학의 출판물 저작권, 음악에는 음악 저작권이 확립되어 안정적인 출판과 음악 산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해 미술작품 시장의 저작권과 재판매권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하지만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에 관한 산업활동과 국제 이미지 저작권 활동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국제 글로벌 저작권과 재판매권은 그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한국 미술작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술작품 활동의 활발한 상호활동을 뒷받침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가 한시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미술 분야에서는 미술작가들의 창작 기반 구축을 위해 작가들의 창작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복지 차원과 경제적 수익원 그리고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미술품 추구권을 입법한 나라는 9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문화의 국제시대이다. 특히 미술작품은 문화시장에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이를 위해 한국 미술시장에도 얼어붙은 한파가 가고 새싹을 틔우는 봄바람이 불어주길 바란다. 새싹은 다양한 양분과 관심으로 거목으로 성장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마치 한국 미술품이 좁은 한국 미술 시장에서 수요가 큰 국제 미술 시장으로 진출하여 한국 예술 시장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술가들이 겪는 예술 분야의 불평등 문제를 처음 이슈로 인식시킨 계기는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장 루이 포랭의 속화나 굶주린 미술가라는 작품으로 가난한 화가 작품의 경매에서의 비싼 그림과 그리고 가난에 남겨진 처량한 화가의 아이들을 다룬 작품으로 소장자만 이익을 보고 정작 노쇠한 작가 자신이나 그 유족은 아무 혜택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작품이다. 우리는 문화 강국의 미래를 걸어볼 만한 수준 높은 예술 강국 국가이다. 이제 앞을 내다보고 우리 예술의 위상에 걸맞고 그간의 법적 공백을 메우듯 입법화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 셋째, 한국 미술품 추구권의 제도적 도입을 실현하자. 수년 전 한국에서는 미술품 추구권의 제도적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수차의 공청회 및 입법 추진이 있다가 슬며시 논쟁의 중심에서 떠났다. 그리고 벌써 2020년이 되었다. 미술은 문화로서 이 법이 제도가 된다면 미술 작품은 지금부터라도 국제 미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한국에서 입법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술 작가들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이 제도의 절실함과 작가들의 고충, 미술품과 그 산업적 가치를 포함하는 법적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동안 미술품 추구권에 대한 실상이 그 관련된 분야에서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가슴 아픈 우리 미술계의 현실이다. 한국 미술 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이번 추구권 입법에 대해 당사자인 작가 그리고 미술 단체들도 입법화에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며 이 제도를 통해 마치 피해를 본다고 인식하고 있는 카르텔의 공룡미술관들도 한국 미술계의 발전과 거시적이며 이타적인 입장에서 제고가 있기를 바란다. 앞에 국제문화예술의 미래, 환경, 산업, 그리고 당사자인 작가들의 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에 한국 미술품 제도의 취약점과 재판매권 도입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재판매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국제법은 포회주의에 입각하여 상호 교류한다. 한국도 국내 작가를 보호하고 국제 간 교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미술품 추구권의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하나, 추구권이란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하나, 문화기본법의 이행으로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미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의 당사자인 미술작가들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라. 하나, 작가 저작물의 최초 판매 이후 발생하는 작품가의 상승가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 하나, 원작 중심인 미술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로서 다른 예술 장르와의 불평등 해소. 하나, 미술 저작권의 합법화를 통해 미술 저작물 복제 배포의 양성화. 하나, 추구권의 저변 인프라 시스템화로 미술 시장의 총체적 투명화와 미술 시장 활성화. 하나, 미술가의 창작 의욕 상승으로 문화예술 부흥과 한류 문화 활성화에 기여. 하나, 국제법 호혜주의로 한국 추구권은 국제문화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하나, 국제법의 호혜주의는 한국 미술 시장의 국제성 확보와 작가 활동 확대 전망. 하나, 미술 분야의 법제도 확보로 국제성을 확보하여 미술문화 후진국 오명에서 탈피. 이에 본 입법 발의는 현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당사자인 작가와 한국 미술계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문화에서는 재판매권 시장을 준비하여 국제문화 시대에 한국 미술계가 한 걸음 더 크게 나아가는데 도약점으로 삼기 위함에 있다. 2020년 5월 11일. 네, 발제문 낭독을 끝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본 한국 미술계가 발전하고 또 한국 미술계가 2020년을 맞아 새로운 국면에 세계 미술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 자리가 준비되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참석하신 패널 분들님께서 오랜 동안 연구의 결과로 이 자리에서 그 전문가들의 영역별로 전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1발표자, 2발표자, 3발표자로 돌아가겠는데요. 먼저 제1발표자이신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 패널 박동 위원장님의 인사말과 전문 패널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다시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위원장님이신 박동 전문 패널님께서 인사 말씀과 또 본 입법 청원 입법 발제 부분에 대한 문화사적 의미와 또는 그 발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미술품 추구권 청원 입법 발제 페데릭 국제미술원 단장님이 발제해 주셨고요. 저는 오늘 패널로서 우리 전문인들이 발표하는 것을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늘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단 세미나의 취지에 맞게끔 지금의 국제문화 예술은 또는 한국 예술 K아트를 꿈꾸다 또 한국 미술품 추구권의 제도적 도입을 실현했다. 개괄해서 헌법 제22조 2항의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미술가의 권리를 법률로서 보호한다. 정신을 기반으로 한 매우 중요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 세미나는 세 분의 귀한 전문가분들을 모시는데요. 제1발표자의 주제, 추구권 추진의 대연성과 역추적 시스템. 제2발표자, 추구권 도입을 위한 법 제도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제3발표자, 추구권 실시와 예술계 및 작가의 입장 실태. 이런 개괄적인 과정을 한 20분 정도 전문적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그 관장님께서 발제해 주셨고 제1발표자 ADHP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이신 김우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추구권 입법에 대한 그 중요성을 지금 그 발제서부터 지금까지 시작까지 한 30여 분의 시간을 아주 장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제가 주제 발표는 추구권 추진의 개연성과 역추적 시스템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저는 지금 실제로 이 글로벌 미술계에서 미술 생태계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보다는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지금 조금 약간 경직된 좀 몸을 좀 풀죠. 좀.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달려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예, 한번 달려보죠. 자, 지금 여기 바탕화면에 깐 이 작품이 끄지 않았어요.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자, 이 바탕화면에 깐 그림이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품이에요. 작가는 앙리 마티스, 누가 봐도 앙리 마티스의 작품인데 작품 제목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유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품 제목이 앵무새와 인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지금 작품에 등장한 여기 앵무새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인어입니다. 우측 상단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을 제작한 연도가 우리나라에서
6.25가 한창 진행되던 1952년도에 그린 작품이에요. 굉장히 색채가 밝죠? 제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이 작품을 소개를 해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그 팬데믹, 코로나 사태와 연결해서 주제를 지금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재판매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주제는, 재판매권이라는 주제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에서야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몇 개의 사이트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ADAGP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했는데 도대체 ADAGP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먼저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와이파이가 지금 뜹니까? 잠깐만요. 와이파이를 먼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리듬이 끊겨버리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여기 사이트 킨거. 자,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열고, 자, 검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성 있는 구글 검색 엔진에서 제가 한 단체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여러분들 이 IAAP라는 이런 단체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이세요? 이게 국제조형미술협회라고 해서 우리 요 마크 A라는 마크 요거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체 한국미협이라는 단체도 이런 로고를 써요. 여기 이제 국제조형미술협회, 여기에 보면은 많으신 분들이 여기에 사진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 이제 총회, 이 IA라는 단체는 프랑스 파리에 유네스코 문화예술 교육을 글로벌 문화예술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국제 기구죠. 거기 유네스코 산하에 모여 있는 전 세계적으로 IAP 각국의 미술협회 단체를 이끄시는 장급 인사들입니다. 우리 한국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이 미술협회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를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작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가님들이 보편적으로 해당된다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 세계 각국 회원국들이죠. 가명이 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대륙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아시아 패시픽, 그러니까 아태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차이나, 인디아, 재팬,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익숙한 우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이 아시아의 전 세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시아 국가가 의외로 몇 개국 안 돼요. 나머지는 지금 미술 단체가 우리 같은 그런 규모가 못 돼요. 아시아 각국을 보면은 뭐 홍콩이라든지 대만, 뭐 싱가포르 이런 데는 그 정도 작가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옵서버 국가로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아시아 패시픽 그 단체 여기 보면은 우리 맨 위에 코디네이터 이름이 바로 밑에 조광훈 이름이 여기 보이시죠? 많이 듣던 이름일 겁니다. 전임 그 한국미협 이사장이고 지금 바로 내려와서 우리 한국미협을 이끄시는 분은 여기 지금 현재 이범원. 근데 신기해요. 이범원 이사장님은 지금 현재 예청 회장님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선임이 되셨는데 아직도 이 역할을 하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 구성을 알아봤고 전 세계에 지금 UN 가맹국들은 여기에 다 회원국들로 참석을 뭐 정회원, 준회원, 뭐 옥서버 할 것 없이 다 따져보면 한 140에서 한 160개 국가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본질적으로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단체 ADAGP가 뭐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ADAGP라는 것은 여러분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저작권의 한 개념인데 저작권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권리는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기본권에 대해서 법제화 시키느냐를 놓고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자, 기본권을 이해하시는 방법.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1번 The UNESCO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단락을 읽어보면 1952년에 유네스코에서 시작을 한 그 컨벤션 협정이에요. 국제 조약인데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지금 미술 단체에서 이 필요성을 느끼고 카피라이트 복제권에 대해서 그 컨벤션을 맺은 것이 시발이 됩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면은 여기 ADAGP라는 그 명칭이 대문자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그 저작권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단체예요. 그러니까 연합체라고 부르는데 ADAGP는 바로 그 약자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6개의 권리가 밑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적혀 있는 거 리셀 라이시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재판매권 추구권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위한 첫 도입부를 제가 마쳤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바탕화면에 깔아놨던 마티스의 작품이 우리나라가 한참 불행을 겪었을 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그와 유사하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좀 암시하는 의미에서 제가 저 작품을 한번 골랐던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라면은 우선 그 데이터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분석의 키워드가 있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 단어들 여기에 지금 명시된 단어들을 무작위로 제가 추출을 한 거지만은 그래도 방식을 택했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도 초서부터 지금 5월까지 두 가지 축으로 제가 한번 앙케이트를 조사를 해봤어요. 하나는 제가 무작위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작가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SNS 시스템을 일단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영문으로 된다는 글로벌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가 추출을 하는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맨 위에 이제 probability가 무슨 이 재판매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인 이 사태에서 가장 무엇을 느끼는 단어를
상상하는 단어를 제가 다 뽑아본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probability라는 단어가 들어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불확실, 그 다음에 블랙스완, 휴관 및 폐관, 코로나 이후, 불경기, 트레이서빌리티, 언택트, 록다운, 희망적 메시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발제 제목으로 잡은 것이 이제 바로 제일 위에는 probability. 요 개연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확률은 여러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내가 그 시장에서 재판매를 통해서 거기서 그 인센티브를 확보할 확률. 그 다음에 내가 내 작품 경쟁력을 미술 시장에다가 인지시킬 수 있는 그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확률. 좀 이렇게 밝은 글씨체로 쓴 거는 좀 그래도 양성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의미의 단어들은 제가 중간에다 배치했고, 조금 이제 그 불확실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가쪽으로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 주제인 그 probability, 이 개연성과 이 확률과 거기 중간에 위치한 traceability에 대해서, traceability는 추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미술 생태계에서는 이 추적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지금 SNS를 통해서 가장 해시태그가 많았던 단어들을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내가 이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럼 재판매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건 뭡니까? 내 작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돌아가는 내 작품이 한번 시장으로 진출해서 재판매되는 유통 과정이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와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우리 한국 국내 미술계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면 시장에서 판매된 액수 중에서 제일 고가를 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1위에서 10위까지가 희한하게도 한 작품만 빼놓고 전부 다 그분 한 분이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누구신지? 예, 수학 김한기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작품의 그 매출액을 한번 따져봤더니 1000억 가까이 돼요. 정확하게는 한 970억인데 1000억이라고 치면은 우리나라 작년도, 재작년도까지가 보통 한번 1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한 4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럼 얼추 잡아도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미술 시장이 좋았을 때 4분의 1이 그분 혼자서 차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는 1000억이에요. 우리 매출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좀 뒷거래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래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우리 미술계가 지금 여기에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단위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IA라는 단체 중에서 전 세계 유엔 가맹 중에서 우리 한국 비율이 제일 커요. 3만 명이나 공식적인 회원 수가 3만 명 되는 데는 없어요. 그렇게 제일 커다란 작가분들이, 그것도 사실은 추려서입니다. 자격 조건이 굉장히 엄하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들어간 작가님들이 내 작품이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의 작가님들이 3만 명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식의 여러분들에게 제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이제 도입부가 제가 설명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달,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제가 우리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서부터 제가 쭉 글로벌 미술 생태계에 이제 동향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보이시죠?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고 거기에 작가분들을 제가 색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사건에 지금 하나씩 이제 보실 텐데, 거기에서 언급된 작가, 글로벌 작가들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쭉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적지 않은 건수와 적지 않은 수의 글로벌 작가들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분 작가분들을 하나씩 추적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제일 먼저 사건, 그러니까 사건 순으로 한 거니까, 제일 먼저 벌어진 사건이 2020, 여기 보면은 2020년 1월 29일자 날짜로 이제 우리 기사로 뜬 작가들의 미술장터 아시죠, 이거? 이게 우리 미술 장터에서 이제 이러이러한 작가들이 지금 소개가 될 예정이다 하는 거예요. 명시한 기사예요. 여기에 보면은 작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작품이 나오고, 제일 먼저 로베르 콩바스라는 작가의 작품이 뜹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우리 한국에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전에 명시가 됐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과거 자료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들은 현재 진행 중,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자료,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까지를 제가 계속 추적해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기사를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몇몇 타이틀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우환, 청경자, 김종학, 로베르 콩바스, 국내외 유명 작가 작품 150여 점도 출품해가지고 일일이 작품 150점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작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놓고 몇몇 작가분들만 제가 기사에서 다뤘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글로벌 저작권자들이에요. 거기에 제가 하나씩 여기 제일 그래도 기분 좋게 제일 먼저 우리 한국 작가 이우환 선생님이 뜹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이우환 선생이 어떻게 글로벌 저작권자로 활동하는지를 감을 잡으시려면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ADAGP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한번 추적을 해드릴게요. 자, 이우환 작가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름이 적혀 있고, 자, 이우환 작가하고 로베르 콩바스를 한번 보죠. 우리 한국 작가님들은 자, 이분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자, 여기에 보면은 로베르 콩바스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도표 중에서 재미있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오늘 코로나로 시작을 서두를 띄었으니까 코로나로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좀 한번 이해를 좀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녹색으로 그린라이트가 떠있죠? 녹색으로. 이거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러면 로베르 콩바스가 지금 작품과 함께 소개가 됐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 한국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스템이 하나 우리 많이 소개가 됐죠. 뭐겠습니까? 굉장히 인정받았는데 그게 진단 키트죠. 네. 이게 일종의 진단 키트 같은 거예요. 작가들에게 이
내가 글로벌 저작권에서 추적을 당하고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술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 자료를 통해서 작가의, 여기 보면은 로베르 뽕가스라는 이 저작권자의 이름을 가지고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이 사이트, IA 사이트에서 확인하셨던 권리들이 지금 쭉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권리들 중에서 전부 다 그린라이트가 들어와 있어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재미있게 표현해드리면 여기 세 번째 권리 있죠? 여기 뭡니까? 리세일 라이트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이 감염된 회원 작가들에 대해서, 저작권자들에 대해서 추적권의 흔적을 그대로 투명하게 보이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아주 수많은 단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인지가 된 작가예요. 시장에서. 근데 이 안타깝게도 지금 글로벌에서 투명하게 한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입법을 추진하고 하는 리세일 라이트인데 바로 괄호 열고가 중요해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옥션 앤드 갤러리 세일즈라고 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옥션, 경매시장, 갤러리가 1차 시장이면은 옥션은 2차 시장이죠. 1, 2차 시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작가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보면은 나 이번에 뉴욕에 아트페어에 나갔어. 한 몇십 점 가져가는데 전부 다 솔드아웃 했지 뭐야. 이거 소용없어요. 인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는 기억해줄 이름만 기억해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색깔로 다 표시한 이 작가들은 기억해주는 작가들이에요. 기억해주는 작가들.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더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ADAGP가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글로벌 작가들을 위해서, 아까 분명히 ADAGP의 출발점은 글로벌 기구가 관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또 한번 코로나 사태로 한번 보죠. 코로나 사태와 연결해서 국제기구가 또 한번 매스컴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국제보건기구.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구가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근데 많이 여러분들 국제보건기구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을 하시기는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간주를 못 하시겠지만, 실제로 글로벌에서 지금 언급이 되면은 한쪽에서 지금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어. 야료를 부려서 중국 시진핑이 회장하고 결탁을 해서 발표를 팬데믹 발표를 좀 늦추자. 이런 발표까지도 나와요. 결코 신뢰를 상징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기사를 하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시간 잘 보시고, 이거 내가 중간에 끊게 될 경우에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오늘 내로 다 풀 문제는 아니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엑셉션, 이게 이제 뉴스인데, ADAGP에서 발표한 뉴스예요. 지금 현재. 코비드19와 관련된 뉴스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소식이 하나 띄워집니다. 여기 쭉 보세요.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All meetings and collective meeting, 괄호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Centenary Symposium on Resale Right이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Resale Right 법으로 제정된 100주년 되는 해예요. 오늘이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바로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글로벌에서는 지금 이 재판매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에 회자된 지 100주년은 되는 해인데 하필이면 이때 이 코로나 사태가 덮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든 심포지엄들이 어쩔 수 없이 인위적인 그 의도가 아니라 자연적인 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기한 연기됐다는 건데 거기서 그 법이 어떻게 1920년도에 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을 프랑스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프랑스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레지 프랑스라는 이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요 퍼런 띠로 나오는 거에 1920년 5월 20일 법으로 제정이 됐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앞부 서부분에 보이십니까? 1920년 안 보이면은 제가 요거 보이시죠? 1920년 5월 20일 날 제정된 100년 됐어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1일. 한 열흘 모자라네. 이때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 제정을 했고 프랑스는 그 상하 양원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이걸 법을 제정해가지고 그 사실 하원이 이걸 법을 제정했어요. 그 하원이 그 국민들이 선출에 의해서 뽑힌 의원들이고 상원들도 관련돼 있어요. 상원들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프랑스 법 제도의 우위성을 세계에다 홍보하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그 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바로 상원입니다. 상원 자료도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상원 마크입니다. 세나라고 해서 시네이터. 이게 상원 자료인데 프랑스 상원 자료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프랑스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이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다 일일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자료 안 날라가니까 다 보관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를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세 번째 여기 1이라고 쓰고 르 도아드 스위트 요거 불어거든요. 요거 영어로 옮기면 리세일 라이시에요. 재판매예요. 재판매하고 땡땡 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윈 인벤션 프랑세즈 프랑스인이 발명한 발명품입니다. 인벤션. 얼마나 이 제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이렇게까지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기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들 100년 뒤늦은 거를 순식간에 회복하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죠. 사실 우리 김구현 선생님의 이 추구권에 대한 계몽주의적인 의식, 정말 오랜 동안 이 필요성과 절박성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때 다시 한번 또 박병신 교수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사이버대학교 박형신입니다. 앞부분에서 두 발제자님들께서 기본적인 추구권이라는, 이제 통상적으로 추구권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문제도 과제를 수행하면서 추구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굉장히, 특히 작가분들 되게 생경한 단어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좀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해봤었는데, 미술품 재판매 보상 청구권, 미술품 재판매법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편의상 추구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추구권 이제 도입을 결국은 이제 입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이제 그 중에 이 권리의 법적 성격이라든지 도입했을 때 보호 기간이라든지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쟁점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추구권은 보통 이렇게 다 아시지만 이제 재판매 될 때마다 매매가라든지 아니면 차액의 일정 부분을 작가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결론은 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에 따라서 이게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추구권을 인정을 하는 국가가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가격이 이제 상승한 그 수익을 기준으로 추구권을 인정하는 국가가 있어서 좀 국가별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국제적인 논의는 앞서 이제 발표해주신 선생님처럼 워낙 활발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한 이후 FTA 체결하면서 원칙적으로 2년 내에 도입의 적절성이나 가능성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2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실은 이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어서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현저하다 보니까 지금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차가 워낙 크기도 해서 이게 이제 법 정책적인 검토가 더욱더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이제 워낙 용어 자체에 대해서 추구권, 워낙 용어들에 대해서 혼용이 되고 있어서 일단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실제 입법이 됐을 경우에 결국은 어떤 명칭으로 입법을 시킬 건지 여부도 사실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추구권이라는 게 저작권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회보장적인 권리로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요. 저작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저작 재산권의 일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작 인격권,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재산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작 재산권은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저작 인격권은 기본적으로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겠지만, 제3의 성격의 권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사전에 포기를 절대 불가능하게 규정을 할 건지, 양도도 불가능하게 규정을 할 건지, 사후에 상속이 가능하도록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추구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앞에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관장님께서 아마 언급하셨던 그림이 이게 장 루이 꼴의 유명한 이 그림 한 장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구권이 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입은 작가로 보이는 사람과 그의 자녀가 저거 아빠 그림이다 라고 하는데, 굉장히 고가로 경매 시장에서 옵션하우스에서 판매가 되는데 정작 창작자에 대해서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추구권이 탄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앞서 선생님께서 올해가 10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1920년대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제 법이
만들어졌고, 이 당시에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검토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술이라는 매체가 다른 창작물, 즉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뭐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추구권으로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령 음악 같은 경우는 연주회에서 연주가 될 때마다 작곡가에게 일정 부분 뭐 로열티 개념으로 지급이 되지만, 미술 작품 같은 경우는 원본성, 지금은 뭐 현대미술 시장에서 사실 원본성의 의미가 조금은 뭐 변하고 있는데, 어쨌든 원본성이 가지는 가치 때문에 한 번 판매가 되고 나면 아무리 가격이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작가나 아니면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굉장히 불완전한 재산이므로 법적으로 특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1년도에 이제 베른 협약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추구권 논의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게 이제 EU인데요. EU 같은 경우도 2007년에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EU 지침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면 개별 회원국들이 국내 입법으로 이제 입법을 이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001년에 EU 같은 경우 지침으로 만들어졌고, 사실 EU에서 지금 지침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뭐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작품이 다 추구권 적용 대상은 아니고요. 최소 3,000유로 이상 판매된 작품에 한해서만 추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가로 판매되더라도 12,500유로 이상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상한가 하한에 어느 정도 제한도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구권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는 약간 단계별 요율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5만 유로 이하의 작품에 대해서는 고가별로 원칙적으로 4% 정도 판매가에, 재판매가에, 그런데 5%까지 회원국의 뭐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런 단계별, 이게 이제 추후 우리나라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단일 요율제로 갈 건지 아니면 EU 모델처럼 단계별 요율제로 갈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 추구권 료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년에 법이 제정된 다음에 굉장히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2016년 개정 같은 경우는 상속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가령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에게도 뭐 인정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많이 됐고, 1920년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금액과 개정이 되면서 이제 금액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194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긴 했지만 그 사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이제 많이 변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설명해주신 ADHD 같은 기관에서 징수를 해서 권리자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시스템이고, 독일도 해당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저작권 관련 단체, 저작권 관리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EU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후까지 이제 좀 저항하다가 비교적 늦은 2006년도에 리셀라이트가 시작이 됐고요. 처음에 제정이 됐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고 미술, 그러니까 사망한 미술관은 적용하지 않았다가 2012년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생존 작가뿐만 아니라 사망한 작가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걸로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 같은 경우도 법이 이제 워낙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제정이 됐었는데, 가장 크게 반발을 하고 반대를 했던 이제 입장들에서는 결국 영국이 추구권을 도입하면 미술 시장이 추구권이 도입되지 않은 미국으로 이탈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우려 사항이었는데, 2016년도에 DACS라는 이건 이제 영국에서 이 추구권 사용료를 징수해서 분배하는 기관인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우려가 있었지만 크게 아직은 입증할 증거는 없다라고 이런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도 비교적 굉장히 이른 1921년도에 제정이 법이 됐었고요. 점차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법이 조금씩 개정이 됐는데, 벨기에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국가인 게 원스톱샵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시스템을 보시면 이제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이제 옥션 같은 데서 신고를 이제 재판매된 작품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취합이 돼서 이제 분배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주제인 것 같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도에 리셀라이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은 조금 그 등수액이나 운영 현황을 보면 크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호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호주는 조금 다른 국가랑 다른 게 이게 선주민 시각 예술가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원주민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앞 오리지널 아티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시장 가치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수익이 분배되지 않은 그런 조금 특수한 상황 때문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유럽의 국가들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연방법으로는 추구권은 없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주가 있었는데 뉴욕은 이미 이제 법이 폐기가 됐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이게 위헌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실 조금 반쪽짜리 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경과 그 주를 넘나드는 작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적용되는 부분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연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이 추구권을 연방법 차원으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들이 굉장히 3번 이상 되어 있는데 계속 이게 발의만 되고 제정까지는 못 되고 있는 상태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논의는 있고 법안도 발의는 된 바 있는데 아직 제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추구권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있는데 아직은 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와이포라는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기구를 통해서 계속 논의는 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17년 이제 와이포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재판매 보상 청구권, 즉 추구권이 도입이 되더라도 미술품 가격이나 판매량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도 발간이 된 바 있습니다. 이 추구권이라는 건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찬반 논의가 팽팽한데요.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작품 상승에는 해당 작가가 가장 큰 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작가의 명성이 커지면서 결국은 예전에 판매됐던 작품 가격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품과 작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감안했을 때 추구권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취지가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력의 형평성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한 축인 작가와 이제 다른 또 다른 축인 화랑이라든지 딜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제적 형평성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고 또 하나가 타고난 창작사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뒤에 이제 제가 그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문학이라든지 특히 대중음악이라든지 타 분야의 이제 창작자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저작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이 비교적 이 미술 분야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구권이 도입됨으로써 결국은 이게 이제 재판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됨으로써 거래 투명화 이건 결국은 이제 과세 문제랑도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저희 지금 예술인복지법이라든지 지금 권익법도 발의된 바 있는데요. 이제 복지 확충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추구권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해들도 이제 만만치 않은데 저희 영국에 처음에 도입됐을 때 우려사항처럼 미술 시장이 이제 아시아만 하더라도 그러면 홍콩으로 이탈될 것이다. 추구권이 도입되지 않는 이런 주장들 그리고 소수의 미술인만이 혜택을 향유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구권이 결국은 도입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결국은 재판매 가격의 하한이 설정이 돼야 될 텐데요. 가령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하한을 설정을 할 때 그러면 그 하한 이상으로 판매가 되는 작가들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논의들, 이런 주장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미술작품 가격 상승이 꼭
미술인들이 명성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 미술인들의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장 메커니즘이 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작품, 작가에 대한 명성 상승에는 화랑이라든지 딜러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여러 사실은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작품과 작가의 인과관계 때문에 초구권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논리에 어폐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상 최초 판매 원칙과 상충된다라는 논문이 이제 근거가 제일 큰 건데요. 저작권법에서 최초 판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책을 예로 들면 아니면 미술 작품을 예로 들면 작품을 한번 구매하면 결국은 소장자가 이 작품을 뭐 재판매하건 대여를 하건 현행법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시장에서 해당 작품을 구매하는 순간 작가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배포권이라는 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배포권이 소진된 이 권리 최초 판매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판매가 돼서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에 뭔가 권리를 또 인정해 주는 거는 기존의 최초 판매 원칙과 상충된다라는 이제 근거인데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저희가 이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결국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제 입법을 만약에 준비를 하고 마련을 하려면 이제 왜 이게 도입이 필요한 건지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2011년도 저작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조금 뭐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이제 이 출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또 한 번 조금 인식조사가 더 필요하긴 할 테지만 2011년도 자료에 보면 결국은 이게 미술인과 매수인 간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하기 차원에 있어서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근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책이나 음반처럼 대량으로 복제가 되고 복제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달리 비교적 거래가 미래성인 거잖아요. 한 번 거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작가가 권리를 요구하기 힘든 구조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작품 판매 단계에 있어서도 이게 협상력이 결국은 이제 불균형한 경우가 크다라는 거죠. 몇몇의 아주 이제 자리를 잡으신 작가님들 같은 경우야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기가 힘들고 결국 그리고 가격 상승 요인에 있어서 뭐 아무리 시장의 메커니즘이 변화되고 했어도 결국은 작가가 이 작품 가격의 상승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술 시장이 저희가 이제 뭐 조금 주춤하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2019년도 문체부 미술시장 실태조사 보면 이제 뭐 조금 하락이나 뭐 경매회사 뭐 이런 부분들 아트페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미술이나 공예나 사진 같은 경우 보면 수입이 이게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미술 시장의 성장과 뭔가 이 작가의 생활 경제적인 환경, 경제적인 상황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추구권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특히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른 분야의 예술 분야와 달리 저작권을 통해서 저작권을 행사해서 작가들이 수익을 얻는 비율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이야 뭐 아트 상품이나 굿즈나 이런 저작물을 활용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한 시장이 커지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행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최초 판매된 그러니까 일회성이 여전히 유효한 미술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작권 발생 수익도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 출구권을 인정해주는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어찌됐건 출구권이 도입이 되면 뭐 국내에서의 수입원 확보라든지 물론 이거는 이제 최저 재판매 기준을 가격대 기준을 어디나 놓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수입원 확보라든지 미술 시장에서의 뭐 추가 수익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거는 이제 뭐 예전에 그 문체부 보고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98년부터 뭐 2016년 이제 이 옵션 자료를 조사해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권이 도입이 됐었더라면 해외에서
판매된 작품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추구권을 이제 작가들이 이제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구권이 도입됐을 때 이제 예전에 이제 자료를 보면 이제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입 검토 시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제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은 모든 사실 저희가 이제 법률 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이 권리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건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양도나 상속에 가는 여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설명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저작권 같은 경우도 워낙 재산권과 인격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사후에까지 작가의 사후에까지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여부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추구권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식재산법에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이게 저작권의 일종으로 볼 소지도 있지만 또 국가들에 따라서는 저작권이 아닌 제3의 별도의 권리로 보는 국가들도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적용 대상인 미술품을 어떻게 규정할 건지 워낙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미술품이라고 말하는 모든 미술품을 사실은 적용 대상에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이미 법이 제정에 대해서 시행한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이러이러하다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에디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제본이 있는 작품들까지 같은 경우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건지 그리고 이 재판매 그러니까 추구권이 적용되는 재판매 범위 상업적 거래로 한정할 건지 아니면 뭐 경매 시장으로 처음에는 한정할 건지 점차 확대할 건지 이런 요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 가격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최소한 이 이상의 판매되는 작품에 대해서만 추구권이 만약에 적용이 되도록 한다면 그 범위 기준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기준도 반드시 고려가 필요할 게 이제 재판매가를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경우는 설사 최초 판매 때보다 재판매 때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추구권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니면 가액이 상승하는 경우만 해당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이면 계약이라든지 이런 좀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단일 요일제로 할 건지 물론 국가에 따라서는 2%, 5% 이렇게 단일 요일제로 운영하는 국가도 있지만 E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단계별 요일제를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요일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마 이제 미술품 지금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여부들도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저희 EU 제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최고 한도를 줄 건지 이게 뭐 500억, 1000억에 팔리더라도 작가나 아니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이 재판매 보상금은 한도를 저기 12,500유로 같은 경우 1억은 들고 있는데 이런 최고 한도를 줄 건지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재판매 보상 청구권, 추구권이 도입이 되더라도 결국은 좀 제도가 원활하게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넣으면 계산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많이 이게 이제 단계별 요일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산식이 복잡해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권리자를 누구로 할 건지 상속인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건지 그리고 공동창작물인 경우에는 결국은 작가가 2~3명이 같이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게 이제 누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건지 외국인 미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행사 방법도 그렇고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건지 그리고 소멸 여부 같은 경우도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가령 이제 권리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작가가 사망을 했는데 유족이 없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국가에 이걸 귀속하도록 할 건지 이런 여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매 보상금 지급 의무자도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이 지급에 대한 책임은 뭐 경매사나 이렇게 지급에 대한 최종 책임을 누가 지도록 하죠. 사실 이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이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매 약관을 통해서 이게 조금 변형되는 것들에 대해 그 약관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해서 프랑스 대법원까지 판결이 소송이 제기가 된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집행 방식 같은 경우도 작가나 유족이 직접 행사하도록 할 건지 집중관리 단체를 통해서 하도록 할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재판매 보상금이 징수가 됐는데 미분배될 경우에 이걸 뭐 공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리고 추구권이 결국은 실효성이 있으려면 내 작품이 우리 아버지의 작품이 판매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법에 보장을 해줄 건지 이 정보 제공 청구권에 일반적으로 3년이라는 시효 같은 걸 두도록 할 건지 그리고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상금을 미지급할 경우 어떤 제재 조치를 법에 둘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경과 규정을 둘 건지 경과 규정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미국 뭐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재판매 보상 청구권이 도입이 되더라도 점진적으로 이게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면 이제 뭐 오늘 법이 개정되더라도 뭐 시행 같은 경우 2년 정도 뭐 유예를 둘 건지 아니면 이제 상속인에 의한 재판매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러니까 영국처럼 처음에는 생존 작가로 한정하다가 작곡 작가까지 넓힐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법 개정과 함께 뭔가 등록 시스템이라든지 뭐 징수나 분배 규정 같은 경우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추구권 도입과 함께 결국은 뭐 이게 특히 재판매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병행해야 될 게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뭐 세제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뭐 결국은 이 재판매 보상 청구권 도입에 있어서는 아무리 도입이 되더라도 이 집행이 결국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법만 사실은 뭐 이게 저작권법에 들어가든 지금 이제 발의가 된 바 있는 미술품 유통법에 들어가든 사실은 도입이 되더라도 집행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실효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적 도입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 장착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함께 고려가 돼야지 좀 논의에 있어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씩 정해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이 사실은 그 제가 문체부 과제를 수행을 했던 과제 보고서는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부분에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법을 제안하고 만드는 과정을 겪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청원입법이에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20대 국회에서도 연구관을 두고 이 의제를 입법 추진 과정을 했습니다.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이걸 중간을 두고 입법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 동력이 또 우리 당사자인 우리 작가들이 전문인들이 직접 청원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발제하는 자료입니다. 감사하고요. 제3 발표자 추구권 실시와 예술대리 작가의 입장에서 허담법인 전업미술가협회 전 이사장님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시간 굉장히 지루한데요. 오늘 참가하신 중에서 결국 이제 현직 작가로서는 이제 제가 유일한데 결국 이 많은 분들이 이 미술인 작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발제해 주신 여러 패널분들께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에 진짜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제도적 또 실질적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화가들을
뭐 순수하기도 하지만 또 좀 바보스럽기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중이 제 머리 못 꺾는다고 사실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들고 광화문 대거리 가서 그림도 태우고 머리도 깎고 하면서 싸워야 하는데 이 알량한 우리 화가들은 자존심만 세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 짓을 못합니다. 그런 면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뭐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참 많은 것을 제가 느끼고 갑니다.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작가들한테 이렇게 외부에서도 작가들을 위한 이런 입법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전원미술가협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매년 여러 번씩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상 남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추구권에 대한 논의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만든 그 안내서에 말하자면 추구권이 나오기 시작한 게 2017년도였습니다. 2017년 문광부 회의에서 큰 타이틀로 지속 가능한 창작 여건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여러 가지 안에서 7번째 추구권 도입이라는 말이 언급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수십 개의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을 위한 발전 방안 중에서 추구권이 일단 거론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그때 저희들도 이 추구권이라는 말을 그때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월 달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큰 타이틀을 갖고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안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 정권이 출범을 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안을 냈는데 그 안에 추진 전략 첫 번째에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1-1 부분에 미술 창작에 관한 공정한 대가 체계 형성 이런 타이틀 안에 추구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들어준 이 말하자면 프로그램 안에도 추구권에 대한 구체적인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빨갛게 칠을 했어요.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보상 청구권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문광부에서 이제 계획하는 거는 재판매권 조항 도입은 2019년이고 시행은 2022년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들 뭐 앞서 패널도 말씀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은 뭐 예측을 못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안에 바로 전에 패널 경희대 교수님이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러한 그 유럽이라든가 외국의 사항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EU 국가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등 전 세계 80여 개 국가에서 지금 추구권을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겠다 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미술인들을 많고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오늘 이 의미를 문화관광부라든가 뭐 미술협회에서 3만 명이 넘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미술협회 같은 데서 주도적으로 사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민간 단체인 우리 문화미술재단이라는 게 미술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참 미술단체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은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장소성입니다. 제가 그 미술계 현안에 대해서 문광부 실무 직원들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제 화실도 찾아오고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상의를 한 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미술에 대한 훈장을 줘야 돼야 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 작가들 입장이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의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되는 일들이나 모든 게 우리나라 예술원 문제부터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참 불평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실무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솔직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손으로는 획득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결론은,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 국회에서 문공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발제를 해서 바로 이 장소에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가장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거를 발제하려고 생색은 낼 수는 있지만 실제 진행하는 거는 입법부인 이 국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뭐 국회의원 몇십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 비례대표제에 우리 화가 한 명이라도 국회의원 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이 한 명이라도 미등이 된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난번 국회에서는 바둑계 유명한 정운현 씨가 비례대표로 됐지만은 우리는 뭐 이 대단한 미술계는 바둑 쪽을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바둑계만도 못하는 게 바로 미술계라는 이 자책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든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제가 그래도 크게 의미를 부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현장이 이 국회에 와서 오늘의 이 현안을 우리가 발제를 얘기를 하고 아우성을 쳤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작가들에 대한 어려움은 뭐 구구절절히 뭐 얘기해봐야 다 아시는 거고,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출연료를 몇천만 원 받는다는 똑같은 노래를 뭐 어디 가서 부를 때마다 몇천만 원 출연료를 받을 때 저희들은 운송비, 액자비를 포함해서 초대제일 경우에도 저희들이 비용을 대가면서 전시장에 갖다 그림을 내는데 입장료에서 뭐 떼주는 게 있습니까? 심지어 뭐 입장료 받지도 않지만 다행인 거는 그래도 또 현대미술관을 통해서 문체부에서 그 아티스트 피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초대전을 국공립미술관에 할 경우에는 그 전시되는 기간에 따라서 작가한테 일종의 아티스트 피를 주는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그 곳이 아마 한 6, 7군데 국공립미술관 뿐이고, 지금까지 뭐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전국적인 많은 화가들한테 해당되기까지는 아마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보다는 저보다 앞서서 발제를 해주신 여러 패널들이 해주신 그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당사자로서 오늘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작가들, 더 많은 미술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밖에서 미술인들 또 유족들이나 작가들 위해서 애써주신다는 것을 저는 많은 미술인들에게 알리는 게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정부에서 차원에서 분명히 시행을 할 겁니다. 애는 쓸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같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 훌륭한 패널님들이 좀 문체부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작가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나서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많은 애들을 써주셔서 뭐 이것이 몇 명이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작품 하나를 할 때라도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 그림 하나 잘 그려놓음으로써 먼 훗날 내 손자 손녀가 생각지도 않게 추구권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 희망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민문화재단과 피카디 미술관 측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에게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업작가 미술가협회 한 20년 전이죠. 우리 인사를 하고 어떤 미술학분들이 모여서 스케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문 작가들만의 단체를 하나 만들자. 사실은 그런 그 아이디어와 이야기가 현실화된 정말 그 전업작가 미술가협회 그런 시절이 한 2, 30년 지나고 났는데 오늘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편에서 이분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여기 회장님이시라고. 그렇습니다. 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그 문화예술인들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깊고 전문화된 예술적 영역입니다. 이 점에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20대, 21대 국회 건널목인데 오늘 사실은 코로나 전에 하려고 했어요. 그 총선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늦어졌는데 사실 이제 저는 문화운동가로서 이 입법 과정을 많이 지켜봤어요. 단순합니다. 물론 우리 신 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 로비도 중요하고 아닌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대 말미에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딱 한 분이 관심을 가졌어요. 뭐 의원님이신데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발제를 제대로 올려서 여야 또는 적을 떠나서 문화예술인들의 제도 바탕이 되는, 저는 오늘 우리 이순근 관장님의 말씀이 그에 맹목한데요. 우리가 안땡빵땡 2020 올해 준비한 가장 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추구권 문제의 입법 과정인데 정말 우리 포스트 코로나의 중점에 K-팝이라고 하는 K-아트라고 하는 이런 명제를 담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자, 우리 202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미술작품 추구권의 입법 발제 세미나 제1과제 대한민국 문화예술책 전문인 총연합 위원장 활동, 추구권 추진의 개연성과 역주적 시스템의 전문가 김구현 대표님, 추구권 도입을 위한 법 제도적 고려 사항에 대한 검토 박경신 교수님, 추구권 실시와 예술계 및 작가 입장의 실태 한국전업예술가협회 전 이사장 신전원님의 발표를 들었고요. 자, 총평에 이순근 관장님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이 추구권을 앞으로 정말 잘 우리 한국 미술계에 안착시켜서 한국 미술이 정말 세계 문화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입법 발제를 위한 세미나에 정말 각 분야의 무게감 있는 분들을 모시고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게 이 세 분께서 애쓰셔서 짧게 좀 마무리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려는데, 먼저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원래 앞에 영어가 국제 앙그레말로 협회 한국 본부장이시면서 ADHD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십니다. 많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이런 자료를 저희도 아마 처음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IAEA의 현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추구권이 어떤 위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6개 원리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 ADHD, 국제 글로벌 추구권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리셀라이시죠. 이 부분에 자세히 보면서 현장감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ADHD를 통해서 실제 작가들이 등록된 현황을 통해서 경매라든가 또 미술의 3차 미술 시장과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실제 작가들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검증받고, 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진단 체크키 이런 것처럼 이 작가가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포지션이고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국제적인 진단 키로서 ADHD가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서 이 작가의 인지도라든가 또 6개 체크박스라든가 보여주시면서 아마 다른 작가분들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셨으면은 작품만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이외에 국제적인 자기 브랜딩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조금 하나만 더 부연을 할게요. 오늘 주제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현재 현주소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모든 제도라든지 법 체계 이런 거의 중요성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준비해 놓는 단계가 엄청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프랑스가 이 국가로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프랑스라는 나라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은 대표적인 법과 제도의 체계가 속인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프랑스는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속인주의라는 거는 혈연이라든지 그런 사람과의 인연을 중시하지만 여기는 철저하게 그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법으로서 이미 1세기 전에 첫 출발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휴머니즘에서 그러니까 작가들의 지금 사실 작가들이 내가 사회적으로 이 사회적인 포지션 그러니까 위상에서 조금 전에 제가 좀 안타까웠던 일이 좀 약간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약간 소외된 그런 계층처럼 느끼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주역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다들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되기를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추구권에 대해서 사실 우리 한국당에 도입을 하려고 애쓴 지가 벌써 20년 됐어요. 그래서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사실 두드려도 먹히지 않는 그런 답답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주체고 저는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개하는 입장인데 이 연결고리가 현재 우리 미술계의 모습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글로벌 미술계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는 이전과 이후가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일관성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노력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가들 마음을 또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구의원에서 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구현 우리 ADHP 빅데이터 전문가님께서 현재 세계적인 현황으로 추구권이 실제 우리 미술 현장에 또 제3미술 시장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고 전문적 입장에서 많은 자료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박사 박형희 교수님께서는 전년도에 문광부 쪽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부분을 맡으셨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법적으로 또 제도적인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있는 제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단 먼저 찬반 부분이 있어서 뜨겁게 달궈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찬반 부분이라는 부분은 문제의식을 만들어진 것 같고 이 문제의식은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또 필요한 거고 그 과정을 넘어서 논의를 이끌어낸다면은 좋은 입법의 형태를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도입의 필요성에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말씀들이 정리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하면서 요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2011년도에 한 EU FTA가 FTA 협상이 있었는데요. 발효를 2년 이후에 검토 진행하기로 이렇게 하면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태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도 문체부 발표에 의하면은 국내 미술 시장이 연간 4,920
42억 원 정도 2017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 그게 추산되면서 전 세계 미술 시장은 약 71조 7천억 원의 그 성장한 시장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매년 거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한국 미술 시장도 이제 이런 입법적인 부분들을 만들어서 또 제도적인 부분 만들고 해서 한국 미술계도 안정적으로 이게 또 정착이 돼서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은 이제 문화 시대로 열리는 앞으로의 세계의 문화 강국 부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재남 그 사단법인 전 한국 전업작가미술회 전 이사님이신 신재남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문광부에서 실시했던 이번 법 도안에 대한 그 청문회 공청회라든가 또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시면서 실제 작가와 당사자인 작가와 또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그 문광부 사이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거리감을 좀 좁히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특히 미술계가 당사자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현안 문제를 당사자들이 정말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직접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또 성공적으로 입법화시키고 한국 미술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촉매를 만들자라는 그런 가슴 뜨거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미술작품 추구거리 입법 발제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